자,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엔캐리 청산. 자, 지난해 글로벌 증시의 대형 악재였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엔화 가치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박사님? 예, 지금 트럼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신경을 미국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일본발 세계 경제 충격이 상당히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자, 지금 일본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참의원, 미국으로 치면 상원인데요. 참의원 선거에서 참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집권 자민당 연합이 참패를 했는데요. 예. 이미 지금 중의원도 여소야대거든요. 그런데 참의원마저 뺏겨서 의석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완전 과반 미달로 됐습니다. 일본 자민당 연합까지 포함해서 창당 이후로 참의원 또 중의원 함께 그러니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이게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주 엄청난 참사입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경제, 세계 금융에 상당한 지금 파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엔캐리 청산, 이게 일본 선거 결과와 상당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1년 전에 우리가 엔캐리 청산 때문에 뉴욕 증시도 발작을 일으키고 세계가 한번 큰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바로 일본의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자, 일본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제 일본의 극우 집단 참정당이라는 정당이 대대적으로 득표를 했는데 그게 일본 참정당 때문이 아니고요. 네. 자, 지금 선거 참패 네 가지 요인 중 세 번째 요인 트럼프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마가가 아메리칸 퍼스트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번에는 이 참정당에서 재패니즈 퍼스트를 치고 나왔습니다. 일본의 극우가 준동을 하면서 여기서 그 두 석밖에 안 된 신생 창당 5년밖에 안 된 참정당이 의석을 15석이나 앗아갔습니다. 트럼프에 맞서자. 우리도 극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일본의 자민당이 기본적으로 우파잖아요. 그러니까 우파표를 많이 잠식해 간 겁니다. 네. 자, 그 요인 한번 중요하게 한번 챙겨 놓을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CPI 물가. 사실 이 요인이 가장 큰데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일본의 물가입니다. CPI가 3.3%, 미국은 2.7%로 떨어져 있는데 어느 사이 일본이 지금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물가가 높아지면 서민층, 중산층들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쌀값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쌀값도 엄청나게 오르났지 않습니까? 예. 쌀값은 바로 생계 문제에 직격탄을 그러니까요.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트럼프 때문에 극우가 빠져나가고 중산층은 물가 때문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중의원, 참의원 모두 다 잃는 상황이 됐거든요. 자, 사실 이 상황 때문에 그동안에 환율이 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 최근 한 2주 동안 환율이 다시 1,400원까지 오르고 상당히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은 보통은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미국 달러가 강세로 반전이 돼야 한국 돈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예. 미국 달러 여전히 약세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큰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환율이
무너졌을까? 우리 통화가 문제가 바로 일본 엔화가 무너진. 그러니까 일본 화폐가 일본이 초약세가 되면서 세계적 그러니까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 현상을 빚었던 그야말로 한국 원화 환율은 일본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직전에요. 네. 참의원 선거 직전에 야당들이 일본 야당들이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냐면 자 소비세를 줄이자. 일본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 핍박하기 때문에 소비세를 줄이자면 정부 재정이 압박되지 않습니까? 재정 적자가 된다. 자 이러면 이 일본이 결국은 통화를 더 찍어낼 수밖에 없다. 재정 적자가 되면 부족한 돈을 일본은 재정으로 커버해야 되니까 일본 엔화가 통화가 굉장히 정발될 것이다 하면서 엔화가 달러당 엔화 비율이 139엔에서 147엔으로 일본 엔화가 10%나 평가 절하가 됐습니다. 네. 이게 한국에 그냥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환율은 일본보다는 덜 떨어졌었답니다. 예. 그런데 선거 이후에 말이죠. 자 여소야대가 되고 이시바가 졌잖아요. 그럼 정권 교체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시바 총리 계속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환율을 다시 뒤집어놨다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시바가 선거에 졌다, 집권 여당이 참패다, 정권 무너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선거의 결과를 액면만 보면 이시바가 졌으니까 이제 물러날 거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 선거에 치면 야당이 득표가 많아져서 2008년에 일본 자민당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권이 왔을 때는 민주당 의석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됐느냐. 자민당도 의석수가 줄었지만 민주당도 의석수가 줄었어요. 물론 야당 전체적으로는 의석수가 늘어났지만 네. 야당이 여러 가지 분파가 많아서 질이 멸렬해 있고 그 야당에 극우 보수파 야당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극우 보수파가 자민당도 싫지만 민주당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네. 까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뭉치지도 못하고 그 야당의 한 축을 보수 극우가 잡고 있다. 물러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시바 정권 교체 가능성은 아예 없어졌는데 당분간은 이시바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 또 하나 문제는요. 자, 일본의 이시바가 선거에 왜 졌느냐를 분석해 보니까 소비세 때문에 진 게 아니라 물가 때문에 졌다. 물가가 3.3이다. 그럼 물가 잡아야 된다. 물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 올려야 됩니다. 그동안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의식에서 금리를 덜 올리는 바람에 그게 일본 엔화 약세가 됐다고요. 네. 근데 일본도 다음 주에 통화정책회의를 하거든요. 하죠. 미국이 FOMC를 하면 하루 차이를 간격을 두고 이틀 연속 거쳐서 하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갑자기. 아하.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 인상하는데 미국은 이번 7월 달에 어떤 신호가 나오느냐. 금리 인하 안 할 거예요. 미국 제롬 파월. 안 하는 쪽에 거의 99% 예, 뭐 방점이 거의 그렇죠.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다 아는 거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7월에 매파적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은 하되 9월 달이나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예. 또 하나 요인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지금 미국에요. 통화 정책에 숨통이 완전히 터졌어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사갈 거니까요. 그럼 국채 금리가 당분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단기채는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이 93일 이하의 단기채만 예. 집중적으로 사게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면서 미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단 말이죠. 일본은 금리 인상으로 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전 세계 일본에 있던 돈이 무역 흑자를 보는 일본에 있던 돈이 다른 나라의 높은 금리를 보고 다른 나라에 나가 있었는데 일본은 금리가 오르고 미국은 금리 떨어진다? 그럼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야죠. 오겠네요. 이게 엔캐리 자금 공포가 엔캐리 청산이 될 것이다. 이미 선물 시장에서는요 많이 반영이 돼서 일본 금리 선물이나 일본의
환율 선물은 엔화 강세에 지금 베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가 2, 3일 됐어요. 특히 선거가 나오면서 엔화 강세가 확 심해졌거든요. 네. 자, 하루하루 바뀌는 이 환율 상황. 이시바가 내 그만두지 않는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밤사이에 우리 환율이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화 환율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됐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다시 우리 원화도 강세 기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이것은 달러 약세 요인이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환율 시장이 일본발, 미국발 이 두 요인이 겹치면서 또 한 번 상당히 변화되는데 뭐 그 변화는 꼭 나쁜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측면도 많습니다. 다만 그 변화를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된다. 예. 뭐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FOMC 회의보다 일본은행 금리 결정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FOMC도요. 과연 매파적 금리 동결을 하느냐, 비둘기파적 금리 동결을 하느냐.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우리 9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일본에서 금리 인상한다면 엔케리 청산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금리 인하 파월 해지. 자, 파월 의장 해임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한다고는 했지만 이 가능성이 전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월가 채권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파월 해지 전략이 지금 유효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기 국채를 그러니까 2년 만기 국채를 매수하고 10년 만기 국채는 팔아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이것도 뉴욕 금융시장에 아주 이상한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파장을 주는 새로운 어떤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파월 해지 우리가 파월 피벗은 들어보고 파월 금리 인하는 들어봤지만 파월 해지는 상당히 오래간만에 들어보는데요. 제롬 파월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해지를 해야 된다. 미리 대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자 지금 파월 해임설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트럼프가 파월 해임 안 하기로 했다. 베센트 말을 들어서 안 하기로 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가짜다. 베센트가 직접 해명했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예. 그리고 여전히 뭐 결정은 트럼프한테 달려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해임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베센트 재무장관으로서 굉장히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을 전부 다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연준 전면 조사. 야, 이건 재무장관의 연준 전면 조사는 중앙은행을 독립시키는데 특히 재무부로부터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아주 대놓고 연준 금리 인하 조처한 거 또 늦게 한 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봐야 되겠다. 이건 상당한 압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롬 파월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는요. 제롬 파월을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롬 파월 임기가 내년 5월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 임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연준 의장으로서의 임기는 내년 5월에 끝나는데 이사 임기 말씀하시는 연준 거군요. 이사의 임기는 14년이에요. 14년. 그러니까 한 번 연준 이사가 되면 예. 14년이거든요. 예. 그게 아직 한참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연준 의장을 해임해서 교체를 했을 경우에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을 올린다 이러면 그 사람이 제롬 파월 밑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의장이 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때더라도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막구 실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흔들어서 연준 의장으로부터 그만두는 것은 물론이고 14년짜리 임원도 그만두라. 그 임원을 그만두게 하려면 연준의 부정이 있다. 지금 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공사 이거 흑막이 있다. 이거를 계속 내놓으면 못 견딜 것이다. 그렇다면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요. 트럼프의 공격이 무서워서라도 9월 달 정도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9월 달 정도예요. 예. 그러면요.
단기 금리는 내려가요. 미국 연준의 금리하고 국채 단기 금리하고는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장기 금리는 전체적인 물가 상황 때문에 연준 기준금리하고는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예. 오히려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통화를 풀잖아요. 그러면 단기 물가 불안 심리는 더 커져서 장기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강세, 단기 금리는 약세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갈아타야 돼요. 이게 연준 파월 해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 대목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앱스타인 X파일. 자,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모자랐는데 또 마침 박사님께서 키워드로 뽑아주셨습니다. 좀 전에 월스트리트저널과 트럼프 대통령 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외설 편지 보도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이제 이 해외 동행 취재진에서 월스트리트저널 배제한 상황까지 갔고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도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의 최대 위기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트럼프. 다른 요인에 의해서는 탄핵을 당하거나 물러설 가능성이 없는데 앱스타인 사건이 만약에 불거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충격, 그만둬야 될지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워낙 많은 말을 해왔는데 그게 거짓말로 드러난다. 자, 지금요. 미국의 좌파와 트럼프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앱스타인 싸움은. 네. 우파 대 우파의 전쟁입니다. 마가의 전쟁이란 말이죠. 마가가 트럼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앱스타인 사건을 보면서 이거 우리 구세주 맞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파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예. 트럼프가 해임당할 수도 있다 이런데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앱스타인 사건은 미국의 우파들이 좌파를 때리는 공격용으로 나온 거예요. 자, QAnon이라는 미국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입만 열면 QAnon 그리고 웹사이트에 QAnon 들어가 보면 정말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심지어 그 QAnon에 들어가면 한국은 공산당 정부가 장악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자, QAnon이 그 미국의 1급 비밀을 발표하는 암호 번호인데 저게 하나의 요즘은 이제 그 타도 딥스테이트. 자, 트럼프 지지 세력으로 마가의 최대 분파예요. 마가 중에 약 한 25%가 QAnon 파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 딥스테이트라는 그림자 정부가 있다. 네. 겉으로 드러난 백악관이 아니라 돈을 중심으로 엄흉하게 숨어서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도 있는데 그 원흉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등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 앱스타인 사건이 나왔을 때 마가는 클린턴을 잡으려고 저 사건을 친 거예요.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서 트럼프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 이 마가들이 트럼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그런 일 없죠?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나는 거기 관계없어.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되면 그 명단을 다 공개할 거야. 그랬는데 명단 공개 여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 정책 지지율 중에 지금 앱스타인 문건 공개한다는 지지율이 89%예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잘하는 거다 해서 대통령을 뽑아놨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앱스타인 문건 공개 안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니 트럼프가 앱스타인하고 친하대. 거기다가 이상한 그림 그려서 보냈대. 근데 밤사이에요. 뉴욕타임즈가 또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문제가 아닙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아예 리스트에 트럼프가 있다라고까지 지금 그 정은 관계자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었던 것은 웹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딥스테이트라는 그림자 세력을 뭉쳐줄 구세주로 트럼프를 뽑았는데 트럼프가 그 수괴였어?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그러네요. 과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모닝벨에서 좀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원베일리. 자, 서울 강남 반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 단지가 이슈가 됐던 게 여기 59제곱미터 평형에서 처음으로 40억 원대의 거래가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가격 올라도 너무 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베일리가 무슨 말이냐? 우선 용어 설명부터 잠깐요. 중세, 유럽에 중세 시대 1000년 동안 계속될 때 중세는 왕도 없었고 그 통치자가 영주였습니다. 예. 땅을 가지고 있는 영주. 영주가 머무는 곳을 장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원을 베일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포 원베일리의 설명에 따르면 세상에 1등 영주의 장원, 1등을 지향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 자, 우리 그동안에 반포의 아리팍이 부자 아파트의 대명사였는데 원베일리가 벌써 이제 지위를 깨쳤어요. 그런데 59제곱미터, 저 밤톨만한 집이에요. 저게요, 24평 정도밖에 안 돼요. 4인 가구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저 안에 들어가 살기도 그런데 저게 43억이에요. 그게 저 국민주택 평형은 벌써 60억 돌파해가지고 평당 2억을 돌파했거든요. 왜 이러느냐? 자, 지금 재초한 등 이런 게 나오면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막히는 바람에 저 원베일리가 최근에 재건축한 뭐 새 아파트로 시설이 좋다 이러는데 새 어떤 아파트들이 안 나오니까 희소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서울의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는 서울의 공급 물량을 더 늘려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사건이다. 예. 그것이 원베일리의 교훈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넘사벽인데 뭐 일단 키워드로 꼽아주셨으니까 오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엔캐리 청산, 금리나 파월 해지, 앱스타인 엑스파일 그리고 조금 전 원베일리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